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에서 펭귄의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극지연구소 이원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남극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온난화의 문제, 그리고 펭귄은 그 온난화에 대비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가 남극에서 하는 일은 펭귄을 계속 관찰하는 일이에요. 저는 동물 행동학자로서 젠투 펭귄이 어떻게 새끼들을 키우는지, 그 모습들을 관찰하고 얼마나 오래 번식 성공들은 좋았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젠투 펭귄은 보통 2개의 알을 낳는데요. 그 2개의 알을 약 1달간 포란을 하게 되면 2마리의 새끼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럼 젠투 펭귄은 열심히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바다를 오가면서 먹이를 구해오게 되고, 구해온 먹이를 새끼들에게 조금씩 토해주게 되죠.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약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저렇게 좀 배가 불룩한 새끼가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보통 어미나 아비 정도 한 3-4kg 정도 되는 큰 펭귄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제가 남극에서 하는 일은 주로 이렇게 그물을 들고 다니면서 펭귄들을 쫓아다니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펭귄에게는 조금 스트레스를 주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펭귄을 연구하기 위해선 조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극에 살고 있는 펭귄들은 육상 포식자에 대한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극엔 북극곰이나 여우, 늑대 같은 다른 포식동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인 제가 가까이 다가가도 그렇게 겁을 내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품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천으로 된 고깔인데요. 그 고깔을 들고 가서 머리 위에 이렇게 가만히 씌우게 되면 펭귄은 고개를 들고 저를 마치 위협하려는 듯이 고개를 꼿꼿이 세웁니다. 그럼 그때 고깔로 톡 씌워주게 되면 얼굴이 가려지죠. 그렇게 되면 펭귄은 다시 안정화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펭귄을 잡아 들고서 그 펭귄의 몸에다가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비디오 카메라 혹은 속도를 잴 수 있는 가속도계, 그리고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잴 수 있는 수심 기록계 등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하루 정도 지나서 같은 둥지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되면 이 펭귄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깊이 잠수를 하고 다시 돌아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바다를 오가면서 먹이를 구해온 젠투 펭귄은 새끼를 열심히 키웁니다. 갓 태어난 젠투 펭귄의 몸무게는 대략 80에서 90g, 채 100g이 되지 않는데 어미와 아비의 따뜻한 보살핌이 약 1달 정도 지나게 되면 어미와 아비만큼 몸집이 갑자기 불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장률 곡선을 그려보게 되면 기하학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정말 빠른 시간 동안 짧은 남극의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이들이 그렇게 진화하게 된 것이죠. 그럼 제가 연구하는 일은 이 젠투 펭귄이 새끼를 키우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속도계, GPS, 비디오 카메라 등을 몸에다 잠시 부착하게 됩니다. 이 장비들은 무게가 대략 한 10g에서 20g 정도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길이를 따져도 새끼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길인데, 이 작은 장비들을 등 혹은 머리 위에 붙여놓고 이 펭귄이 물속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남극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지난 2015년 12월 그리고 2016년 1월에 찍은 비디오 카메라의 사진입니다. 이 젠투 펭귄은 대략 20km 떨어진 바다를 헤엄쳐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수면 근처에서 마치 새우처럼 생긴 아주 작은 크릴이라고 하는 갑각류를 잡아먹었죠. 머리에 달려있는 저 가속도계에서 기록된 신호를 살펴보면 머리를 얼마나 여러 번 흔들었는지도 기록할 수 있고요. 비디오 카메라에 담긴 저런 영상들을 보면 이 펭귄이 어떤 먹이원을 먹었구나, 예를 들면 이런 남극 크릴을 먹었는지 혹은 남극 은함치 아니면 오징어, 문어를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영상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펭귄의 GPS 장치에 기록된 정보들을 해석하게 되면 펭귄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진 바다까지 헤엄쳐 갔다가 돌아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펭귄은 주로 알을 품는 기간에는 아주 멀리 헤엄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둥지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헤엄쳐 갔습니다. 60km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거리는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를 오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예요. 펭귄은 정말 먼 거리를 매일같이 바다를 오가면서 새끼에게 줄 먹이를 사냥하고 있는 것이죠. 새끼가 부화하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이 텀을 줄이는데요. 새끼가 깨어나서 이제 점점 둥지에서 부모가 가져다 줄 먹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렇게까지 멀리 가진 않고요. 주로 한 10km에서 20km 떨어진 근거리를 왕복하면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얼마나 자주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지를 저희가 측정을 해보았더니 평균적으로는 약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17년도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세종과학기지에서 임금 펭귄을 만난 것입니다. 남극에서 펭귄을 만났는데 그게 왜 이상하죠?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임금 펭귄은 보통 남극에서 발견되는 펭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극에서 만날 수 있는 펭귄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젠투 펭귄, 터큰 펭귄, 아델리 펭귄, 황제 펭귄, 이런 녀석들이 가장 흔하죠. 반면에 임금 펭귄은 남극에서부터 조금 떨어진 곳, 조금 더 따뜻한 곳에서 살아가는 펭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임금 펭귄이 남극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펭귄을 제 평생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 남극의 기온이 정말 이렇게 따뜻해져 가는 걸까? 이렇게 임금 펭귄처럼 따뜻한 곳에 사는 녀석들이 점점 남극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징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임금 펭귄은 번식을 했고요. 앞으로도 점점 그 숫자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금 펭귄 외에도 또 다른 그렇게 환영받지 않는 손님이 이 근처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남방 큰 제갈매기입니다. 우리나라 근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제갈매기랑 비슷하게 생긴 갈매기인데요. 이 남방 큰 제갈매기가 원래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아프리카 혹은 칠레나 아르헨티나 주변에 있는 따뜻한 바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극의 온난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면서 남극 반도에도 점차 그 서식지를 넓히고 있는 셈인 거죠. 그리고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포터소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이 포터소만에 있는 빙하가 해마다 점차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위성 영상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난 198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얼마나 빠르게 빙하가 후퇴했는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 속도는 대략 1년에 10m, 그러니까 해마다 한 10m 정도의 그 빙하 라인이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이건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였는데요. 제가 처음 남극에 간 게 2014년도인데 그동안 6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젠 60m만큼의 빙하 경계선이 뒤로 물러났겠죠. 그렇게 빙하가 물러나면서 새로이 드러난 육지에는 남방 큰 제갈매기들이 번식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나타나지 않았던 녀석들인데 새롭게 자기들이 살 영토가 생기니까 그 지역에 다가와서 둥지를 만들고 새끼들을 키우는 것이죠. 남극이 이젠 더 이상 펭귄만의 공간이 아니라 따뜻한 곳에 살고 있는 제갈매기에게 그 공간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빙하가 빠르게 사라지면서 육지에 있던 아주 작은 미립자들이 바닷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안 좋은 영향이 또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를 밟고 있는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해마다 수많은 크릴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바닷가로 이렇게 밀려든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르헨티나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속으로 흘러든 아주 작은 미립자들이 남극 크릴에게 섭취가 되면서 이 녀석들의 뱃속을 가득 채운 것이죠.
그 결과로 크릴은 갑자기 이렇게 떼죽음을 당해서 바다로 밀려들기도 했습니다. 따뜻해진 남극은 그 기온이 오른 영향도 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어떤 영향들이 뜻밖의 결과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세종과학기지 바로 앞에는 마리안 소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난화의 속도는 더욱 빨랐습니다. 세종과학기지가 지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기지 앞에서 바로 그 빙하 라인을 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해마다 약 30m 정도씩 빙하가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망원경으로만 봐야지 그 빙하 라인을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지난 30년 사이에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총 길이가 1500m, 1.5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제가 해마다 남극에 방문할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아, 빙하가 벌써 이만큼 사라졌네. 그 다음에 또 가보면 이만큼 또 사라졌네. 이런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바다를 그리는 지도를 새로 제작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었죠. 그리고 빙하 경계선 부근에 이렇게 가보면 마치 빙하에서 폭포수처럼 녹아내리는 물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지난 2020년 1월 낮 기온이 영상 8도까지 올라갔을 때의 어느 날 사진이에요. 젠투 펭귄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입을 벌리고 있죠. 그리고 혓바닥을 내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헥헥거리면서 열을 식히고 있는 사진이에요. 정말 우리가 흔히 강아지나 고양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한여름 풍경인데 이런 풍경이 남극의 여름에도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속으로 너무 안타까웠어요. 펭귄들이 얼마나 더우면 이렇게 열을 식히려고 입을 벌리고 혓바닥을 내밀고 있을까. 제가 지난 2020년 남극에서 조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한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 2020년 2월이 되었을 때는 아르헨티나 기지에서 영상 20도까지 기록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인간이 남극에 간 지 이제 약 200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기록했던 가장 높은 온도였습니다. 그때 서울의 기온은 약 13도, 남극보다 훨씬 더 추웠죠. 그래서 제가 남극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날 깜짝 놀랐어요. 남극보다 훨씬 더 한국이 추웠거든요. 이러한 남극의 빠른 온난화가 남극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를 비롯한 펭귄 과학자들이 전망하기로는 2100년도엔 저희 지금 황제 펭귄 숫자의 약 86%가 감소해서 거의 멸종에 다다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제 펭귄은 남극의 얼음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동물인데요. 점차 남극의 얼음이 줄어듦에 따라서 더 이상 살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펭귄들이 주로 먹이로 하는 크릴과 같은 갑각류들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펭귄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화 이후로 지구 온도는 약 1도만큼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승폭을 파리 기후협약 때 1.5도 선까지 한번 지켜보자고 약속을 했죠. 만약에 우리가 그 약속한 수치를 잘 지킨다면 황제 펭귄이 줄어드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UN 산하기구죠. IPCC에서는 해마다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19년에 발간한 기후변화와 토지 이용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마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되었을 때에는 2100년 즈음에는 한반도 근처에는 약 평균 기온이 4도에서 5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난화 추세를 늦추기 위해선 정말 각국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더 이상 온난화가스를 배출하지 말자, CO2의 발산을 줄이자 라고 정말 초국가적인 약속을 해야만 합니다. 국가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 개개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펭귄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저는 펭귄이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남극에서 해마다 이렇게 펭귄을 관찰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펭귄을 보지 못할 거라는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IPCC에서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 한 문단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채식 기반 식생활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먹고 있는 고기들,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고기의 소비를 아주 조금이라도 줄인다면 그만큼 온난화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2019년도부터 한 가지 개인적으로 다짐한 게 있는데요. 고기의 소비를 줄이고 채식 기반 식생활을 한번 지향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남극 기지에 있을 때에도 고기를 전혀 먹지 않았어요. 고기를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는다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매우 미약합니다. 제가 날마다 야채나 곡식 위주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극에서 생활할 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극의 펭귄을 위해서 한번 채식 기반 식생활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고기 소비를 줄였을 때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소고기가 1kg만큼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양의 물과 곡식들이 그만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소가 한 마리 키워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옥수수와 풀을 소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소고기를 먹는 대신에 옥수수를 먹는다면, 그리고 감자를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많은 양의 온난화가스 배출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탄소 발자국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음식물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게 되는데 이 1kg의 고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탄소 발자국, 그리고 1kg의 옥수수가 만들어지기 위해 들어가는 탄소 발자국을 계산했을 때 그 양의 차이는 대략 10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소비할 때는 그 음식에 들어간 수많은 탄소의 자국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채식 기반 식생활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을 때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바로 이 음식물이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해 왔냐 하는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멕시코의 밀림을 파괴하고 만들어진 아보카도를 여러분이 샌드위치로 먹었을 때, 그리고 집 근처에서 만들어진 토마토로 만들어진 샌드위치를 먹었을 때 그 두 가지의 방향은 전혀 다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펭귄을 살리고 싶다면, 우리가 펭귄과 함께 더 오랫동안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먹는 식생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바로 음식물이 얼마나 많은 탄소 발자국을 남겼는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 뽀로로와 펭수가 극지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자기들이 어떤 펭귄을 가장 닮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모습을 골똘히 보다가 생각해낸 게 펭수는 황제 펭귄 어린 개체를 가장 닮았고, 뽀로로는 좀 펭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파란색의 깃털을 봤을 때 쇠푸른 펭귄을 가장 닮았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원래 대학원 과정 때 공부했던 동물은 바로 날아다니는 까치였습니다. 까치들이 어떻게 새끼를 키우는지 그 부모 양육 행동을 공부했는데요. 우리나라엔 그 당시만 해도 펭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펭귄의 이런 육아 행동, 양육 행동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연구 계획서를 준비했죠. 까치나 펭귄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둘 다 새라는 점이거든요. 까치는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펭귄은 물속을 날아다니는 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연구 방법을 그대로 펭귄에게 적용한다면 펭귄 연구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그게 어떻게 설득이 되어서 지난 2014년부터 이렇게 연구할 기회를 얻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마다 남극을 가면서 펭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펭귄을 그냥 글로 배운 상태로 처음 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펭귄을 직접 보니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더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 뒤뚱거리는 겉모습하며 이들의 뭐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너무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펭귄의 정말 큰 팬, 뭐 흔히들 덕후라고 얘기하죠. 팽덕이 되었고요. 지금은 해마다 펭귄을 보러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정말 펭귄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굳이 남극까지 가서 펭귄을 연구하는지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펭귄은 지구온난화를 나타내는 가장 그 최전선에서 우리에게 어떤 지시를 해주고 있는 지표종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펭귄을 보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조금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지구에서도 가장 빨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남극과 북극이거든요. 바로 이 극지의 변화가 조만간 온대 지역까지 그리고 열대지방까지 확산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성을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펭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팁을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펭귄 번식지에는 대략 5,000쌍의 젠투펭귄과 턱금펭귄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 수많은 펭귄들을 어떻게 다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둥지 몇 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펭귄들에게 이름을 정해주고 갓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는 이 성장 과정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죠. 제가 그 모습들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족이 유달리 기억에 많이 남아요. 세종이와 남극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부부였는데 이 녀석들에게 2마리의 새끼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줄까 고민을 하다가 여름이와 겨울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냐면 남극의 계절로 따지면 그때가 남극의 여름이었고 한국에는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와 겨울이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봤는데 어느 날 여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어미와 아비가 갖다주는 먹이의 양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가 굶어 죽게 되고 겨울이만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겨울이가 엄청나게 몸집이 커지더니 정말 한 달 만에 정말 어미를 뛰어넘을 정도의 몸집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남극을 떠나오던 날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번식지를 찾아갔었는데 그 수많은 펭귄들 중에서도 겨울이를 아주 운 좋게 다시 만났죠. 그때 너무 좀 감동적이었던 게 마치 이렇게 예쁜 포즈들을 제 앞에서 막 취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응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펭귄들이 태어나지만 그 펭귄들이 다 살아남는 건 아니에요. 그 번식 성공률은 대략 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펭귄들이 죽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펭귄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남극에서 계속해서 펭귄들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음 해에 과연 겨울이는 잘 살아남았을지 그 모습을 곧 찾아가서 보고 싶어요. 정말 잘 겨울이는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여름이처럼 좀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굶어 죽었을까요? 지금도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매년 4월 25일은 월드 펭귄 데이, 세계 펭귄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계 펭귄의 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미국에 있는 연구자들이 미국 기지 앞에서 이렇게 잘 관찰을 해봤더니 매년 4월 25일 즈음에는 아델리 펭귄들이 일렬로 행렬을 맞춰서 좀 북쪽으로 이동을 한다더라 라는 걸 보고 그럼 4월 25일을 펭귄의 날로 기념하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펭귄의 날에는 단지 펭귄을 생각하자라는 것 뿐만 아니라 남극을 상징하는 펭귄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펭귄과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펭귄도 살고 인간도 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입니다. 2100년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들은 황제 펭귄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도도새처럼 그냥 박물관에 남아있는 뼈 조각으로 혹은
영상이나 사진 자료로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겠죠. 여러분들이 펭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류야 펭귄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